어린 시절 우리는 아버지가 형제를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버렸다기보다는 외면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형이 있었어요. 큰아버지와 둘째 아버지.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그 두 분의 이야기가 금기어였죠. 아버지, 큰아버지는 어디 살아? 어릴 때 한번 물어봤더니 아버지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그런 거 궁금해할 필요 없다. 그 후로는 아예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가족 모임이나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집은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떠들썩하게 지내는데 우리 집은 항상 아버지와 저희만이었죠. 어머니가 가끔 형님들은 안 오세요? 하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올 사람들이 아니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아버지에게 형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가끔 그분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할머니도 그 이야기를 안 하시게 됐어요. 궁금증은 커져갔어요. 친구들은 모두 삼촌, 고모들과 어울려 놀던데 저희에게는 그런 어른들이 없었거든요. 명절 때 받을 세뱃돈도 부모님 것뿐이었고 생일 때도 선물을 주는 어른이 별로 없었죠. 우리 아버지는 외동아들인가? 동생이 한번 물어봤을 때 저도 덩달아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야. 형님들이 계셔 하고 대답하면서도 더 이상의 설명은 해주지 않으셔요.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우연히 아버지와 닮은 분을 봤어요. 키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한데 나이만 좀 더 많아 보이는 분이었죠. 호기심에 뒤따라가 봤더니 우리 동네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사시더라고요. 아버지, 혹시 우리 동네 근처에 사시는 분 중에 돌려서 물어봤는데 아버지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분을 봤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한 번은 병원에서. 그분도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뭔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하지만 말을 거는 일은 없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궁금증은 계속됐어요. 특히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더 그랬죠. 야, 너네 삼촌은 뭐 하시냐? 우리 큰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가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도 형님이신데 아이들이 궁금해해요.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통화가 끝난 후 어머니께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시면서 얼버무리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형들을 직접 봤어요.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친 두 분이 계셨어요. 분명히 형제 같았어요. 얼굴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차갑더라고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 큰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물어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네. 아버지가 간단하게 대답하셨죠.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병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곁에 세 형제가 모두 있었지만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할머니 상태에 대해서만 간단히 주고받을 뿐이었죠. 할머니는 의식이 오락가락하셨어요. 가끔 정신이 드실 때 내 아들들이 다 왔네 하고 기뻐하셨지만 아들들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형님들,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얘기 좀 하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큰아버지가 할 얘기가 없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둘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정말 이상했어요.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차갑게 지내는 걸까?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하기만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세 형제는 각자 다른 곳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도 어색해 하더라고요. 형제들이 왜 저렇게 따로따로 앉아 있어?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형제들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어요. 관은 어떤 걸로 할까? 상주는 누가 설까? 장지는 어디로 정할까? 정말 사무적이었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화장장에 갈 때도, 납골당에 모실 때도 형제들은 각자 따로 차를 타고 왔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도 수고했네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죠.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형님들과 왜 이렇게 지내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넌 모르는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도 자세한 건 몰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랬거든.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대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궁금했어요. 특히 가족학 수업을 들을 때 더 그랬죠. 교수님이 가족 간의 유대감이 중요하다고 하실 때마다 우리 가족 이야기가 생각났거든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큰아버지 댁을 찾아갔어요. 주소는 어머니 수첩에서 찾았거든요. 처음에는 큰어머니가 당황하시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아들이구나. 큰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많이 컸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큰어머니, 우리 아버지랑 큰아버지가 왜 이렇게 지내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큰어머니는 그건 참 복잡한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자세한 건 어른들 일이라 너한테 말하기 어렵고 다만 내 아버지가 그때 선택을 해야 했거든. 쉽지 않은 선택을. 큰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 뭔가 중대한 일이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선택 때문에 지금까지? 응. 그때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갈라서게 됐어. 큰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큰아버지 댁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놀라시더니 화를 내셨어요. 왜 거기 갔어? 앞으로 그런 데 가지 마라.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너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야.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왜 상관없어요? 어른들 일에 애들이 끼어들지 마라. 그날 밤 부모님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애가 궁금해하잖아요.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끝난 일인데. 그래도 언젠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뭔 일이길래 이렇게 숨기는 걸까? 그리고 왜 아버지는 그 일을 이렇게 꺼리는 걸까? 군대에서도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우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야, 너 삼촌은 뭐 하셔? 글쎄,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역하고 나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면접에서 가족 관계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애매하게 대답해야 했거든요. 가족 관계는 어떠세요? 부모님과 동생 하나 있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은요? 특별히 없습니다. 결혼을 앞두고서는 더 복잡해졌어요. 아내 가족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사돈어른들, 형제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장인어른이 물어보셨을 때 정말 답하기 어려웠어요. 형님들이 계시기는 한데 평소에 왕래가 없어서
아버지가 애매하게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민망하더라고요. 장인어른도 아, 그렇군요 하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좀 이상하셨어요.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부 측에는 친척들이 많이 왔는데 신랑 측에는 직계 가족만 있으니까 좀 썰렁해 보였어요. 사회자도 신랑 측 가족 소개를 할 때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시아버님 형제분들과 왜 안 만나? 글쎄, 옛날부터 그렇게 지냈대. 무슨 일이 있었나? 나도 몰라. 정말 그랬어요. 30년 넘게 아버지 옆에서 살았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형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아쉬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이고 삼촌, 고모, 이모까지 많은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어른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빠, 우리 아이한테 삼촌이 없어? 아내가 물어봤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있기는 한데 만나지를 못해. 왜요? 아버지가 형들과 사이가 안 좋으시거든. 그때 아내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가족인데 왜 사이가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도 풀 수 있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큰 일이 있었어도 가족이면 풀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사는 걸까? 아버지가 60세가 되셨을 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제 다 어른이 됐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알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형님들도 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건가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가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 무언가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혼자 멍하니 앉아 계실 때, 옛날 사진을 보실 때, 특히 할머니 제삿날에는 더욱 그랬죠. 자기도 힘든 것 같은데 왜 화해를 안 하려고 할까? 아내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저희까지 친척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이 삼촌, 고모들의 사랑을 받을 기회도 없어졌고요. 특히 명절 때마다 더 그랬어요. 다른 집은 대가족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지내는데 우리만 조용히 부모님과 함께 보내니까 왠지 쓸쓸했어요. 아이들도 왜 우리는 사촌들이 없어? 라고 물어보곤 했죠. 몇 년 전 둘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복잡했어요. 아버지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지만 장례식에는 가지 않으셨어요. 갈 얼굴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때 저는 몰래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둘째 아버지를 제대로 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의 삼촌이었거든요.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큰아버지를 뵀어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내가 셋째 아들이지?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컸구나. 그때 큰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참 고생 많이 했을 거야.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장례식장이라 그러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둘째 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그랬구나 하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어요.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아버지가 거실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울고 계시더라고요. 평생 아버지가 우시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슬퍼 보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궁금해졌어요.
아버지도 형들이 그리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끝까지 거리를 두는 걸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최근에는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병원에 다니실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과 화해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저도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계세요. 마치 무덤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처럼. 그래서 더욱 답답해요. 언제까지 이 비밀을 간직하고 계실 건지.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하면서 형들과의 추억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럴 때는 표정이 부드러워 보여요. 혹시 아버지도 마음이 변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제라도 형들과 화해하고 싶으신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라도 뭔가 도울 방법이 있을 텐데.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상관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어조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어쩌면 정말로 마음이 변하고 계신 건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냉정한 사람으로만 기억됐습니다. 형들을 버린 사람, 가족보다 자신의 고집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오래된 서류와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 후 집을 정리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정리정돈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방 한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등기부등본이나 보험증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열어보니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건 1987년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건설부도, 협력업체 연쇄도산 이런 제목의 기사였죠. 왜 아버지가 이런 기사를 보관하셨을까 싶어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 중에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이 그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협력업체 중 하나였는데 원청업체가 부도나면서 공장도 어려워졌다는 거였죠. 이상하네. 할아버지 공장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동생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신문 스크랩 밑에는 손글씨로 쓰인 메모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필체였는데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1987년 3월 15일 마이너스 공장 문 닫음. 직원들 월급 못 줌. 1987년 3월 22일 마이너스 은행에서 압류 통지. 집까지 위험. 1987년 4월 3일 마이너스 아버지 쓰러지심. 병원비 걱정. 메모를 읽어보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공장이 망하면서 가족 전체가 위기에 빠진 거였죠. 그 밑에는 더 자세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부채 목록, 채권자들 명단, 변제 계획서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총 부채 3억 2천만 원.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메모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형들과 나눠서 갚기로 함. 큰형 1억, 둘째 형 1억, 나머지는 내가. 그럼 형들이 도와주기로 했던 거네? 저는 의외였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기록들을 보니 상황이 복잡했어요. 4월 10일 마이너스 큰형과 통화. 돈 구하기 어렵다고 함. 4월 15일 마이너스 둘째 형 만남. 자기 사업도 어렵다며 미안하다고 함. 4월 20일 마이너스 결국 내가 다 책임져야 할 상황.
아, 그런 거였구나. 형들이 처음에는 도와주기로 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빠진 거였네요. 그럼 아버지가 혼자서 3억이 넘는 빚을 감당해야 했던 거잖아요. 더 읽어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4월 25일 마이너스 큰형이 먼저 집 처분한다고 함. 본인 가족 생각해야 한다며. 4월 30일 마이너스 둘째 형도 마찬가지. 갑자기 연락이 안 됨. 5월 5일 마이너스 나 혼자 남겨짐. 그 당시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이 갔어요.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형들이 하나둘 떠나고 결국 막내인 아버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동생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형들을 원망할 만도 하겠네. 하지만 기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읽어보니 아버지의 진짜 고민이 드러났어요. 5월 10일 마이너스 그래도 형들을 이해한다. 각자 가족이 있으니까. 5월 15일 마이너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지켜야 해. 5월 20일 마이너스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다. 아버지는 형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 다음 기록들을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6월 마이너스 회사 그만두고 공장 정리 작업 시작. 7월 마이너스 집 담보로 대출 받음. 당장 생활비 마련. 8월 마이너스 새 직장 구해야 함. 빚 갚으려면 더 벌어야. 아버지가 20대 후반에 이런 일을 겪으셨던 거예요. 갓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에 가족의 모든 빚을 떠안게 된 거죠. 가장 가슴 아픈 기록은 이거였어요. 9월 5일 마이너스 어머니께서 형들한테 연락해 보라고 하심. 차마 말씀드릴 수 없음. 9월 10일 마이너스 할머니가 아들들이 왜 안 오나고 물어보심. 대답할 수 없음. 할머니는 아들들이 모두 도와줄 거라고 믿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던 거죠. 형들이 떠났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메모 중간중간에는 아버지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미운 건 아니다. 하지만 실망한 건 사실이다. 나도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부모님을 두고 갈 수는 없다. 언젠가는 형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아버지는 끝까지 형들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상처받은 건 분명했죠. 상자 안에는 편지들도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보낸 편지였는데 날짜를 보니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에 쓰인 것 같았어요. 셋째야, 그때 일로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한다. 언젠가는 보상해주고 싶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아버지가 답장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편지가 여기 보관되어 있는 걸 보니 답장은 안 보내신 것 같았어요. 둘째 아버지의 편지도 있었어요. 동생아, 정말 고생이 많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도와주겠다. 지금은 정말 어려워서 미안하다. 형들도 나름대로는 미안해하고 계셨던 거네요.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위로가 됐을까요? 상자 맨 밑에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긴 편지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 쓰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형들에게 연락했지만 오지 않았다. 나는 이해한다. 그동안 얼마나 어색했겠는가. 하지만 마지막 인사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편지를 읽어보니 아버지의 복잡한 심정을 알 수 있었어요. 형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으셨던 거죠. 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각자 살 길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하지만 가끔은 연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끝까지 형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차갑게 행동하셨지만 속마음은 달랐던 거죠. 편지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언젠가 내 아들들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부디 형들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나도 완전히 옳은 선택만 한 건 아니다. 어쩌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도 완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아버지가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거였죠. 상자에는 또 다른 문서들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공장 정리 관련 서류들, 부채 상환 기록들, 그리고 놀랍게도 형들에게 보낸 돈 기록까지. 이게 뭐야? 동생이 한 장의 서류를 들고 물었어요. 그건 은행 송금 기록이었는데 큰아버지 앞으로 보낸 1천만 원 송금 내역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큰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였어요. 둘째 아버지 앞으로 보낸 기록도 있었어요. 2천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둘째 아버지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였나 봐요. 아버지가 형들한테 돈을 보내셨네?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몰래 도움을 주고 계셨던 거였어요. 송금 기록을 보니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형들이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조용히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그것도 꽤 큰 금액으로. 그럼 아버지가 진짜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동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겉으로는 연락을 끊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형들을 챙기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최근에 쓰신 메모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 그때 좀 더 관대했어야 했나 싶다. 형들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가 너무 서운해했나?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 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셨던 거예요. 화해하고 싶으셨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셨던 거죠. 그 옆에는 형들의 최근 근황을 적은 메모도 있었어요. 누군가로부터 들으신 건지 아니면 직접 알아보신 건지 모르겠지만 꽤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큰형 마이너스 작은 식당 운영, 건강 좋지 않음, 아들 둘 모두 결혼, 둘째 형 마이너스 작년에 은퇴, 손자 넷, 당뇨 있음. 아버지는 형들의 안부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연락은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가장 최근 메모는 몇 달 전에 쓰신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동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아버지는 저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셨던 거죠. 메모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라도 형들에게 연락해 볼까? 너무 늦었을까?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화해하고 싶다. 아버지도 화해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상자 안에 모든 서류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따뜻한 사람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 제가 말했어요. 응,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동생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아버지가 형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형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셨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그 속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서류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큰아버지를 찾아뵀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의 메모와 편지들을 가지고 가서 보여드렸어요. 큰아버지는 서류들을 보시더니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다 기록해뒀구나. 내 아버지답다. 큰아버지, 이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큰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때 일은 정말 복잡했다. 너희 아버지가 기록한 게 다 맞아. 우리가 도망쳤고 혼자 모든 걸 떠안게 했지. 큰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그때 나도 사업이 어려웠거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어. 만약 아버지 빚까지 떠안았다면 우리 가족까지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어. 큰아버지의 설명을 들어보니 당시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그려졌어요. 1987년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였고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던 때였거든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 각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었거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억 단위 빚을 떠안을 수는 없었던 거야. 그럼 형들도 나름대로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네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달랐어.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애가 3억이 넘는 빚을 혼자 떠안겠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말렸는데도 부모님은 내가 모신다고 고집했어. 큰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사실 우리도 정말 미안했어. 막내한테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손 털고 떠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내 아버지가 형들은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살 길을 찾으라고 하더라고. 그게 아버지다운 말씀이었어요. 끝까지 형들을 배려하셨던 거죠. 그래서 더 미안했어. 내 아버지가 원망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 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 왜요? 미안한 마음 때문이야. 어떤 얼굴로 동생을 봐? 우리는 도망쳤는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동생을. 연락할 때마다 미안해서 죽겠더라고. 아, 그런 마음이셨구나. 저는 지금까지 큰아버지들이 냉정해서 연락을 안 하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점점 소원해진 거야. 연락하면 내 아버지가 또 우리 걱정할까봐. 그리고 우리는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큰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형들이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3억 넘는 빚을 10년 만에 다 갚았거든. 그것도 부모님 모시면서, 너희들 키우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야. 큰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빚을 다 갚고 나서도 내 아버지는 우리를 챙겼어.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둘째가 어려울 때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도움을 줬는지. 그 얘기를 들으니 아버지가 보내신 송금 기록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형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으셨을지. 하지만 우리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어려울 때 도망쳤던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 그래서 더 연락하기 어려워졌지. 큰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형들도 나름대로 자존심과 미안한 마음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정말 가고 싶었어. 하지만 어떤 얼굴로 가겠어?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겠어? 그동안 왜 안 왔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래서 장례식에도 안 오셨던 거구나. 안 온 게 아니라 올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도 우리가 오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는데 장례식 때만 오면 뭔가 이상하잖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다 보니 오히려 더 멀어진 거였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큰아버지는 서류 중에서 아버지가 최근에 쓰신 메모를 보시더니 울먹이셨어요. 내 아버지가 화해하고 싶어 했구나. 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럼 이제라도 화해하시면 되잖아요. 너무 늦었어. 내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큰아버지는 정말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의 편지 중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아버지가 형들을 이해한다고 쓰신 부분이었죠. 아버지가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하신다고 하셨고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신다고 하셨어요. 큰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으시더니 한참 동안 우셨어요. 이 바보야. 왜 이런 걸 혼자 속으로만 삭혔어?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둘째 아버지 댁에도 다녀왔어요.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미안한 마음과 후회로 가득하셨더라고요.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형이라고 하면서 동생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나중에는 연락조차 제대로 못했는데 둘째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도망친 거야. 그런데 동생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제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형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다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셨을 뿐이었죠. 그리고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럼 왜 아버지는 저희한테 진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존심 때문이겠지. 큰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내 아버지 성격 알잖아. 자기가 고생한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싫어하고 너희들한테 삼촌들이 도망쳤다고 어떻게 말하겠어? 정말 아버지다운 생각이었어요. 끝까지 형들을 감싸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삼촌들을 안 좋게 생각할까봐 걱정하셨을 거야. 차라리 아버지가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셨겠지. 아버지는 자신이 오해받더라도 형들을 지키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형을 생각하는 동생이셨던 거죠. 큰아버지는 제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내 아버지가 결혼할 때 우리가 축의금도 제대로 못 냈어. 그때도 미안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결혼 준비를 혼자서 다 했다더라고. 신혼집도 예물도 모든 걸. 그런 일도 있었구나. 아버지가 혼자서 결혼 준비를 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너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병문안도 제대로 못 갔어.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가겠어? 그래서 나중에 용돈이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내 아버지가 받지 않더라고. 아버지는 형들이 미안해할까봐 도움도 거절하셨던 거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내 아버지가 우리 소식은 항상 알고 있었다는 거야.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 일은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거구나. 특히 둘째 아들이 대학 갈 때는 정말 고마웠어.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익명으로 도움을 줬거든. 나중에 알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아버지는 정말 많은 걸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선행들을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죠.
둘째 아버지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몇 번이나 위기를 넘겼는지 몰라. 그런데 정작 고마워하면 형들이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하더라고. 형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어. 도움은 받으면서 연락은 제대로 못하고 정말 한심한 형들이지. 두 분 모두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큰아버지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사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었어. 네, 정말요? 응, 형님, 오랜만이네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 아, 그래, 이런 식으로만 대답했지.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하셨던 거네요. 아마 화해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언제 한번 보자고 했는데 내가 그래야지 하고 대답했어.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지. 큰아버지는 그 일을 정말 후회하고 계셨어요. 그때 바로 달려갔어야 했는데 왜 망설였을까? 둘째 아버지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형들과 화해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진실이 명확해졌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형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고 챙기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형들도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던 거였고요. 버린 게 아니라 지켜내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혼자 모든 걸 떠안으면서도 형들이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지켜봐 주셨던 거고요. 우린 너무 늦게야 알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동생과 함께 결정했어요. 아버지가 하지 못하신 일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기로 했죠. 가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일을요. 먼저 큰아버지와 둘째 아버지께 제안드렸어요. 아버지 일주기 때 함께 모이시면 어떨까요? 이제는 모든 걸 알았으니까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두 분 모두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그래도 될까? 너무 늦지 않았나? 하시면서요. 하지만 결국 동의해 주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아버지 일주기 제삿날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 그리고 저희까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모두 어색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셋째야, 정말 미안했다.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일로 평생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둘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 우리가 너무 무책임했지. 저는 아버지 대신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드렸을 때 두 분 모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이 바보 같은 동생, 왜 이런 걸 혼자 품고 있었어? 큰아버지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부모님을 얼마나 잘 모셨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형들을 걱정하셨는지. 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대신 혼나기도 하고 자기 것도 나눠주고 그랬지. 둘째 아버지도 추억을 꺼내셨어요. 중학교 때 내가 아프면 대신 심부름도 해주고 용돈도 나눠주고 그런 동생이었는데
정작 어려울 때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버지의 어린 시절 모습이 그려졌어요. 평생 그런 성격이셨던 거네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뒤로 미루는.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내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지? 된장찌개랑 김치볶음밥. 맞아. 그리고 사과도 좋아했지.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여서 동생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어요. 아버지도 이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셋째야, 이제라도 형들이 너 제대로 챙겨줄게. 늦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겠어. 둘째 아버지도 그동안 못해준 형 노릇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사가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서류들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그동안 형들에게 보내신 돈 기록들, 안부를 묻는 메모들, 그리고 화해하고 싶다고 쓰신 편지들까지.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줬는데 우리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네. 큰아버지가 자책하시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형님들이 고마워하는 걸 아셨을 거예요. 다만 서로 표현을 못했을 뿐이죠. 제가 위로해드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큰아버지와 둘째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도 함께 보내게 됐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어요. 아빠, 큰할아버지랑 둘째 할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네. 아이들은 처음 만나는 어른들에게도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큰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생일 선물도 챙겨주셨어요. 내 할아버지 몫까지 해야지라고 하시면서요. 둘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큰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줄까? 당연히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용서할 게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내 아버지 묘소 관리도 우리가 함께하고 제사도 함께 지내고 그리고 너희들 뒷바라지도 형들이 해야지.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아버지 묘소에 갈 때마다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도 함께 가세요. 벌초할 때도 제사 때도 모두 모여요. 묘소에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아버지, 이제 형님들과 화해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그럴 때마다 바람이 살랑 불면서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잘했다.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도 이제는 큰할아버지, 둘째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요. 큰할아버지가 할아버지랑 어릴 때 어떻게 놀았는지 얘기해 줬어. 둘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말해 줬어. 아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더 그리워져요. 큰아버지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더 자주 뵙게 돼요. 내 아버지 보러 가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많이 챙겨주세요. 둘째 아버지는 손자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손자들한테도 내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 삼촌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이제는 대가족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명절 때 모이면 정말 북적북적해요. 예전에는 우리 가족만 조용히 지냈는데 이제는 친척들이 많아져서 아이들도 신나해요. 특히 추석이나 설날에는 큰아버지 댁과 둘째 아버지 댁을 번갈아 가며 모여요. 아버지 제사도 함께 지내고 할머니 제사도 함께 지내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가끔 큰아버지가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 정말 고마운 동생이야. 둘째 아버지도 내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몰라.
그런데 정작 고마워할 기회를 놓쳤네라고 하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말씀드려요. 지금이라도 고마워하시면 되잖아요. 아버지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몇 달 전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제안하셨는데 내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장학금이요? 응. 어려운 형편에서도 부모님을 모시는 효자들에게 주는 장학금. 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효행장학회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서 매년 몇 명씩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일인 것 같아요. 장학금 첫 수여식 날 저희는 아버지 묘소에 먼저 다녀왔어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름으로 착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거예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에 아버지와 비슷한 환경의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가족을 부양하는데 그 아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젊은 시절 아버지 모습이 생각났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모습이요. 이런 학생들을 계속 도와주자.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일일 거야. 이제는 매년 아버지 기일에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해요.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된 거죠. 아이들도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요.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응, 할아버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티를 내지 않는 분이셨어. 아이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뿌듯해요. 아버지의 정신이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최근에 큰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내 아버지는 우리한테 정말 큰 선물을 남겨줬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준 거야. 정말 그래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힘들 때 함께 견디고, 기쁠 때 함께 나누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걸요. 요즘 저도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한다고 가르치고,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해줘요. 그리고 동생에게도 자주 말해요. 우리도 아버지처럼 살자. 서로를 위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 동생도 그래야지.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이라고 대답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나면 말해드려요.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 뜻을 잘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형님들과도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지. 큰아버지가 최근에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희는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그때 큰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 가족은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어려울 때 외면하면 안 된다고.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는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가족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둘째 아버지도 내 아버지 덕분에 진짜 형제가 뭔지 배웠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하자고 하셨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도 감동받아 해요. 정말 훌륭한 아버지셨네요. 가족이 다시 화해한 거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내도 시아버님 덕분에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네요 라고 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라고 말해요.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아쉬움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 기뻐요.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셨다는 걸
형들을 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서요. 아버지는 떠났지만 진심은 우리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저희를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나누는 그런 가족이요. 아버지가 평생 꿈꾸셨던 모습일 거예요.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다음 세대까지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매년 아버지 기일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요.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 그리고 저희 가족까지.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형님들을 위해 보여주신 사랑도 잊지 않을게요. 저희도 그렇게 살 거예요. 서로를 위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요. 바람이 살랑 불 때마다 아버지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잘하고 있다. 정말 자랑스럽다.